관우는 본래 하동군 해연 출신인데 고향을 떠나 유주 탁군으로 망명을 왔다고 하니 고향에서 죄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사고를 쳐 유비와 장비의 고향인 탁군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 유비가 의병을 모을 때 관우는 장비와 함께 유비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관우와 장비는 항상 유비를 위해 그의 적들과 맞섰다고 합니다. 이후 유관장은 공손찬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손찬을 위해 원소의 군대와 싸우며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유비는 평원상에 임명됩니다. 이렇게 평원상이 된 유비는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게 되자 관우와 장비를 별부사마로 삼고 부복을 나누어 통솔하게 시킬 정도로 그들을 신임하였으며, 항상 그들과 함께 잠자며 같은 침상을 쓰니 마치 그들의 모습은 형제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비가 관우, 장비를 매우 아꼈기에 그들도 유비에게 충성을 다하려 하였으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종일토록 유비의 곁에 서서 수행했고, 유비가 생고생을 하며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닐 때도 그의 곁을 지키며 고난과 위험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총나라 출신 장수들은 기록이 부실하여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관우도 마찬가지인지라 유비가 평원상이 된 이후부터 조조의 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떠한 행보를 했는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관우는 항상 유비의 곁을 지켰기 때문에 유비가 도겸을 구원하기 위해 서주에서 조조의 군대와 맞설 때 유비가 서주를 차지한 뒤 서주를 침공해온 원술의 군대와 싸울 때, 나중에 여포의 군대와 전투를 치를 때 유비와 함께 전장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포에게 패배한 유비가 조조에게 몸을 위탁하게 되면서 관우도 조조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니, 이때부터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촉기에 따르면 조조가 유비와 함께 여포를 토벌하기 위해 출전했을 때 관우는 조조를 찾아가 여포의 부하인 진위록에 처인 두씨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관우에게 알겠다고 말했는데, 여포가 막 격파되려 하자 관우가 또다시 찾아와 두씨를 자신에게 주는 걸 잊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니, 이에 조조는 두씨의 외모가 얼마나 뛰어나면 관우 같은 장수가 저럴까 하는 호기심이 생겨 먼저 사람을 보내 두씨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관우와의 약속을 어기고 두씨를 자신의 진영에 머물게 하니 관우의 마음은 편안치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비와 조조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되었을 때 사냥을 위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자 관우는 유비에게 기회가 왔다며 조조를 죽이자고 보냈는데 유비가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조의 밑에 있던 유비는 원술 토벌을 기회로 삼아 조조에게서 독립한 뒤 서주자사 자주를 죽이고 서주 지역에서 반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관우에게 합의성의 수비를 맡기고 자신은 소패성에 주둔하며 조조와 맞서려 했는데, 실제로 서주의 수많은 군현들이 유비에게 호응하였고 그 무리만 수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한 5년 조조가 직접 나서서 유비를 공격해오니 유비는 패하여 원소에게 도망쳤고, 이로 인해 합의에서 버티던 관우도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조조는 관우의 사람됨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투항한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장군으로 임명하며 매우 두텁게 대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관우가 유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가 오래 머물 뜻이 없음을 알았으나 확실히 하기 위해 관우와 친분이 있던 장녀를 불러 경위 시험 삼아서 그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장녀는 관우를 찾아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물었고, 이에 관우는 나는 조공께서 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유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으니 이를 저버릴 수는 없어. 나는 여기서 끝까지 머물 수는 없으나 반드시 공을 세워 조공께 보답한 뒤에 떠날 것이오 라고 말하며 탄식했다 합니다. 이에 장녀가 관우의 말을 그대로 조조에게 전달하니 조조는 관우가 매우 의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조조와 원소의 전쟁이 마침내 발발하자
원소는 대장 알량을 보내 성공을 취했고, 이에 조조는 관우와 장녀를 선봉으로 삼아 맞서게 하니 백마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관우는 무신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알량의 휘계를 멀리서 확인하고는 말을 채찍질해서 달려가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알량을 공격해 죽이고는 그 수급을 베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우의 용맹함을 원소의 장수들 중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원소군은 곧바로 퇴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전투는 순유의 계책으로 인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알량의 군대는 조조의 군세가 10여리 떨어진 곳에 도달하자 그제서야 눈치채고는 크게 놀라며 나섰다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우의 무용과 용맹함이 과소평가받을 이유는 없으며 변함없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조조는 표를 올려 관우를 한수종우에 봉했고, 관우가 앞서 말한 대로 알량을 죽여 큰 공을 세웠으니 필시 떠날 것이라 생각해 더욱 많은 포상을 내리며 그를 잡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우는 조조에게 하사받은 모든 보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 뒤 작별을 고하는 서신을 올린 후에 유비에게로 떠납니다. 이에 좌우의 사람들이 관우를 추격해야 한다고 말하자 조조는 그도 자네들처럼 자신의 주군을 위해 행동한 것이니 뒤쫓지 마라 라고 했다 합니다. 유비가 원소를 떠나 유표에게 몸을 위탁했을 때 관우도 유비를 따랐고, 아마 이때 관우는 형주에 있으면서 수군을 지휘하는 능력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조조가 형주를 침공해올 때 유표가 죽고 그의 아들인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자 유비는 남쪽으로 퇴각하였는데, 이때 관우는 유비의 명을 받아 따로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수로로 이동하였고, 나중에 장판파에서 빠져나온 유비와 합류해 함께 하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유비는 성곤과 동맹을 맺고 조조와 맞섰는데 기록엔 없지만, 관우도 당연히 유비를 따라 적격대전에 참전했을 것이고, 이후 주유가 유비와 연합하여 강릉의 조인을 공격할 때도 참전했었는데, 주유와 유비가 강릉을 포위하여 공격할 때 관우는 북적기를 끊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며, 여기서 위나라 장수 이통의 군대와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결국 조인이 강릉에서 퇴각하여 형남에서의 조조의 세력이 모두 축출되자 유비는 형주 남쪽에 여러 군들을 거두어들인 다음 공문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과 관직을 내렸는데, 관우는 양양태수와 항구장군에 임명되었고, 훗날 유비가 입주를 평정하기 위해 서쪽으로 떠날 때는 동독 형주사에 임명되어 형주 지역의 1인자로 발돋움합니다. 위나라 입장에서 관우는 적이기도 했고, 여포와 원소와 싸울 때는 아군이기도 했기에 관우의 활약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 정욱은 관우를 혼자서 만명을 상대할 수 있는 만인지적이라 평가했으며, 부자의 기록에 따르면 곽가, 부관 또한 관우를 만인지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엽은 관우가 군 전체를 뒤덮을 만한 용맹을 가졌다고 말했고, 원에도 관우가 용맹하고 정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합니다. 또한 관우가 성곤에게 죽임을 당한 뒤 위나라에선 총나라가 관우의 복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모든 신하들이 총나라는 작은 나라일 뿐이며 명장으로는 오직 관우만 있었습니다 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합니다. 이번엔 오나라 입장에서 살펴보면 관우는 적격대전과 조인을 토벌할 때는 아군이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적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나라 사람들도 위나라 사람들처럼 관우의 활약상을 가까이에서 직접 봤을 것입니다. 관우를 주로 아군으로 보았던 주유는 성곤에게 올린 상소에서 관우를 공과 호랑이 같은 장수로 평가하며, 관우 같은 장수를 자신의 밑에 두고 자신이 지휘를 하면 대사가 안정될 것이라 말했다고 하며, 여몽도 주유처럼 관우를 공과 호랑이 같은 장수로 평가하였고, 강표전에 따르면 여몽은 관우가 워낙 출중하고 학문도 좋아하며 강직하고 웅대한 기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처럼 관우는 용맹함과 관련해서는 어디서든 뛰어난 평가를 받았으나 성격과 관련된 지적을 여러 번 받는데, 여몽은 관우를 칭찬하면서도 그가 자부심이 매우 강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고 지적했고, 육소는
관우가 자신의 용맹함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능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니다. 악진이 양양에 주둔하고 있을 때 관우의 군대와 전투를 치러서 승리하자 남군 일대 산과 계곡에 거주하던 많이들이 악진에게 투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표휘하에 있다가 조조에게 투항한 문빙이라는 장수도 악진과 함께 신구 지역에서 관우의 군대를 격퇴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하며 관우의 지중을 한수에서 공격해 관우군의 배들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비는 익주를 평정하기 전부터 조조의 군세와 형주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치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우는 이 전투에서 주로 패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사 삼국지의 기록은 같은 전투라도 기록에 따라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필요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관우는 기록이 부실하여 저런 기록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관우가 거품이라는 평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건한 20년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자 선권은 형주의 장사, 영릉, 계양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유비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선권은 그대로 세 군의 태수를 임명해 파견하며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관우는 선권이 임명한 태수들을 모두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선권은 매우 분노하며 여몽에게 2만 명의 병사를 주어 장사, 영릉, 계양을 점령하게 했고 노숙에게는 1만 명의 병사를 주어 관우의 공세를 막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유비와 선권의 관계는 극으로 치달아 유비가 직접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형주로 오게 되었고 유비는 관우에게 병사 3만 명을 주어 장사, 영릉, 계양 세 지역을 재탈환하라 명합니다. 그리하여 관우의 군세와 노숙의 군세는 이양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고 관우가 정예병을 선발해 밤을 틈타 강을 건너오려고 하자 노숙 휘하에 있던 감령이 자신에게 병사를 증원해주면 강을 건너려는 관우를 포획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숙이 병사 1000명을 증원해주자 감령은 곧바로 관우의 도하 작전을 막으러 갔고 이에 관우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진영을 만들어 주둔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노숙은 전쟁을 벌이지 않고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기에 직접 관우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으나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조조가 직접 한중으로 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유비는 곧바로 손권에게 화의를 요청했고 손권도 굳이 유비와 싸울 필요까지는 없었기에 서로 화해를 하고 물러났다 합니다. 앞서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기 직전 마초가 유비에게 항복해 왔었는데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관우는 마초라는 인물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에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내어 마초의 사람됨과 재주가 누구와 비견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갈량은 관우의 호승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우에게 마초는 문무를 겸비하고 굳세고 맹렬함이 남보다 뛰어난 시대의 호걸로 경포, 팽월과 같은 무리입니다. 응당 장비와 말머리를 나란히 해달리며 선두를 다툴 수 있으나 그대의 전륜함과 뛰어나면은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와 같은 제갈량의 서신에 관우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빈객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관우는 화살에 맞아 왼팔을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후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몹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뼈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을 불러 상태를 보게 하였는데 의원이 말하길 아마 화살촉에 독이 묻어 있었기에 그 독이 뼈에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응당 팔을 가른 뒤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해야 하니 그 연후에야 통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자 관우는 거리낌 없이 팔을 뻗어 의원에게 자신의 팔을 가르게 했는데 때마침 관우는 휘하 장수들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원은 수술을 시작했고 관우의 팔에서 흘린 피의 양은 그릇에 가득 찰 정도였으나 관우는 구운 고기를 자르고 술을 마시며 태연자약하게 다른 장수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앞서 조조와 관련된 일화나 이와 같은 일화를 봤을 때 관우는 의리와 가오에 살고 죽는 진정한 상남자 그 자체였던 것으로 보이고 굳이 현대의 인물과 비교해 본다면 김보성,
최민수 같은 인물들과 비슷한 유형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건안 23년 위나라는 각 지역의 청년 남자를 징발하여 한중 지역으로 보내려 하였는데 그로 인해 수도 인근 지역인 육혼현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들은 남쪽에 있는 관우와 연계하려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안의 후음도 위나라의 요역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자 반란을 일으켜 관우와 연합하려 했지만 마침 관우를 공격하기 위해 번성에 주둔하고 있던 조인에게 포벌당해 버립니다. 건안 24년 관우는 북진을 시작했는데 위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란에 힘입어 위나라를 공격할 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한중에서 조조의 군대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유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아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관우는 진격하여 위나라의 양양성과 번성을 공격합니다. 전투 초창기엔 조인의 휘하에 있던 방덕이 맹활약을 펼쳤고 관우의 이마에 화살을 명중시키는 위용을 보이며 관우의 군대를 압박한 데다 조조의 명을 받은 우금이 정예병을 이끌고 조인을 지원하러 왔기 때문에 전황은 시시각각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엄청난 양의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한수가 범람해 우금이 이끄는 지원군과 관우를 요격하던 방덕의 군대까지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고 조인이 있던 번성과 양양성도 범람한 물로 인해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이때 관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배를 타고 진격해 우금과 그의 수하들을 포로로 잡았으며 방덕을 참수했고 양번을 겹겹이 포위하였기에 송내 위나라 군대는 사기가 저하되어 도망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우의 활약을 본 예주 양국, 예주 영천군 겹편, 육혼현의 반란군들이 멀리서 관우의 관인과 옹호를 받아 그의 세력이 되어 움직이니 관우의 위세는 전국을 뒤흔들었고 이에 조조는 수도를 하북으로 옮길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마이와 장제가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고 말하며 성권은 관우가 뜻을 이루는 것을 필시 원하지 않을 것이니 사람을 보내 성권이 그 배후를 치도록 권할 만합니다. 강남을 떼어내 성권의 영토로 봉한다면 번성의 포위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 조조는 이를 따릅니다. 일찍이 선권은 관우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의 혼인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관우는 선권의 사자에게 모욕을 주며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선권은 매우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우는 선권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총나라와 오나라는 조조라는 강대한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상 동맹을 맺었지 이양 대치 사건 이후론 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권은 항상 관우를 두려워했다 합니다. 그러다 관우가 북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자 선권은 몰래 형주를 습격해 차지할 생각을 하였고 여몽과 육선의 계획에 따라 관우를 방심하게 하니 관우는 오나라를 대비해 남군에 주둔시킨 병력을 번성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권은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저는 군대를 서쪽 위로 보내어 몰래 관우를 습격하려고 합니다. 남군과 공안의 요충지는 겹겹이 이어져 있으므로 관우는 두 성을 잃게 되면 반드시 멀리 달아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번성의 포위는 구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풀릴 것입니다. 이 일은 비밀을 구하니 장군께서는 비밀을 지켜 관우가 방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동서의 조언에 따라 이 내용을 곧바로 조인이 있는 번성에 알렸고 이 소식으로 인해 위나라 군대의 사기는 올랐으나 반대로 관우의 군대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관우는 위나라 전역에서 집결한 지원군을 이끌고 온 소왕의 군대에게 패배하여 양번의 포위를 풀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퇴각을 합니다. 장비가 선비들은 우대했으나 아랫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관우는 병졸들에게는 잘 대해줬지만 사대부들에게는 교만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성향으로 인해 관우는 남군 태수 미방 장군 사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 둘은 관우가 자신들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해 평소에도 원한을 품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관우가 출군한 이래 미방과 사이는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에
관우는 돌아가면 응당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미방과 사인이 두려움을 품고 불안해하니 손권은 그 틈을 이용해 미방과 사인을 깨워 그들이 항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오록에 따르면 남군성 내에 불이 나는 바람에 많은 군수 물자가 불에 타버렸고, 이로 인해 관우가 책임자인 미방을 질책하자 겁을 집어먹은 미방은 손권의 게임에 넘어가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서에 따르면 미방은 다른 기록과 마찬가지로 바로 항복한 것이 맞으나, 그래도 사인은 여몽의 군대에 맞서며 조금이나마 버티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니 기록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권과 여몽과 육선의 합작으로 관우의 군대가 남군에 돌아오기 전에 오나라군이 먼저 남군에 무혈입성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관우는 본진을 잃게 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남군을 점거한 여몽은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였기에 형주 지역에 가족을 둔 관우 휘하의 관리와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이유와 마음이 사라져 버렸고, 그 상황에서 관우는 맥성에 주둔하여 사태를 지켜봤으나 이미 관우는 호림무원인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손권이 사자를 보내 항복을 권유하자 관우는 거짓으로 항복한 뒤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이때 관우의 군대는 모두 와해되어 흩어져 버렸고 단지 10여 명의 기병만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권은 미리 주윤과 반장을 시켜 관우의 퇴각로를 끊어 놓았기에 관우는 도망치다 반장 휘하에 있던 마충이라는 인물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관우는 형주 남군 임조연에서 아들 관평과 함께 참수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력에 따르면 손권은 관우의 수국을 조조에게 보내고 제후의 예로 관우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우는 죽었으나 그가 보여준 의협심과 유비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지 이후에 중국 여러 왕조를 거치며 그의 평은 점차 향상되었고, 민간에서는 무예와 재물의 신으로 추앙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시는 존재가 되었으니, 어찌 보면 삼국지 최후의 승자는 사마이가 아니라 관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관우가 죽은 뒤 차남인 관웅이 관우의 후사를 이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명성을 얻었고 제갈량도 관웅을 높이 평가하고 중시하였기에 20세의 나이에 시중 중감군에 임명되었으나 아쉽게도 몇 해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뒤 그와 사이가 날로 깊어지자 관우와 장비 등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다독이며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원컨대 그대들은 이에 관해 다시 언급하지 말라 라고 했기에 관우와 장비는 불평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촉기에 따르면 관우가 처음 출진해 번성을 포위하였을 때 돼지가 그의 발을 깨무는 꿈을 꾸고는 아들 관평에게 내가 오래 쇠약해졌으니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관우는 경료 3년이 되어서야 장비, 마초, 방통, 황충과 함께 시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관우를 만인지적이라 칭해진 당세의 봄과 같은 신하였다. 관우는 조조에게 힘써 보답하였으니 국사에 풍모가 있었다. 그러나 관우는 굳세고 자부심이 강하여 그 단점으로 패망하게 되었으니 순리대로 되었도다 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일전 관우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